제가 이 40분씩 2번 듣는데 점점 추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안 추우세요? 여러분들 그 옆분하고 한번 악수 한번 하세요. 그러면 좀 더워질 것 같아요. 자, 뭐라고 악수하시냐면 굿모닝. 아직까지는 모닝이니까 굿모닝 아이텍 이거 하고 한번 악수하세요. 자, 서로 악수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그 주제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시대의 전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제가 숙제를 받기로는 4차 산업혁명과 GIT 그래서 갑자기 GIT가 무슨 MIT 대학 종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그랬더니 GIT가 바로 이 회사 로고였던 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공통분모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를 말씀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데이터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실 들어보면 다 데이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 시대에 과연 어떻게 우리가 경영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이거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우 부사장님이나 또 유 대표님께서도 다 보면 탑다운의 혁신 CEO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고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모시고 사는 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은 도대체 이런 기술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만 한다 그러면 우리의 의사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회사도 변형시켜 드릴 수 있고 또 가치도 증대시킬 수 있고 고객 만족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 마인드에서 우리가 한번 제시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앞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12시까지 끝마쳐야 되는데 조금 늦을지도 모르니까 양해를 미리 구해드리죠. 자,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기차가 있다. 자, 디지털 시대다. 기차가 디지털 시대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뭐 고작해야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뭘 갖고 있냐면 머릿속에 기차, 레일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차, 레일하고 같이 다녀야 된다고 누가 가르쳐줬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의 관념이에요. 기차는 공중을 날 수도 있어요. 그게 꼭 레일에 달리려는 법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까지도 믿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방금 일주일 전에 4월 3일 날 이통 3사가 5G를 발표했죠. 상용화돼서 뭐 세계 최초라 그러는데 실제로 써본 분은 좀 핸디캡이 있다고 그러긴 하지만 하여튼 저하고는 이 최초로 했다는 게 상당히 이미지상으로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거 5G가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 같은 거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보면 상당한 역량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바람직한 모양으로 얼마든지 끌어나갈 수 있는데 그러한 책무가 이제 우리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잠깐 보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글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구글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치면 말이죠. 저 밑에 처음 나와 있는 것처럼 파란 선으로 보이게 돼요. 근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치면 그 프리퀀시가 빨간 선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게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 봤더니 그 밑에 그림인데요. 파란데 보이세요? 어디? 잘 보면 보이세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이고 외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 지금 앞서서 마이크로소프트 설명할 때 보면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지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건 다보스 포럼에 나왔던 용어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거를 좀 통일시켜서 경영진한테도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자꾸 그거 한 번 하고 지나가는 거 아니야? 또 혁명?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디지털 시대에 살아야 하는 그 변신해야 되는 그 모양 이거를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한때 지나가는 혁명을 얘기하고는 있지 않다. 이러한 거를 좀 우리가 강조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피터 드루크라는 그 혁신의 대가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요시대의 커다란 위험은 말이죠.
동요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어제 논리로 우리가 행동하는데 위험이 있다.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술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거를 경영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거를 가지고 있냐면 기존 논리를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파를 해야 되느냐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CEO들이 갖고 있는 경영 전략의 고정관념은 뭘까?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사람들은 1970년도에 뭐를 생각했던 사람들이냐면, 공부한 사람들이냐면 한결같이 학습 곡선이라는 걸 공부했어요. 학습 곡선이라는 건 뭐예요?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품질은 좋아진다, 이거예요.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품질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우리로 보면 거래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자꾸 쓰던 거 자꾸 만들어야 비용이 싸진다. 그래서 품질은 더 좋아지게 된다. 상대적인 의미로. 그렇게 우리한테 다가온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한순간 무너지죠. 미국에서. 뭐냐 하면 미국의 1970년대에 일본 차가 대거 수입이 돼요. 그리고 정말로 이게 연륜도 짧을 거 아니에요, 일본이. 그 다음에 물량도 훨씬 적게 만든 나라의 차가 미국 전 시장을 휩쓸게 돼요. 그러면서 경영전략 학습 곡선은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 곡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트레이드 오프,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가 나빠진다는 그 고정관념의 경영 전략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CEO도 품질이 좋아지려면 돈이 많이 들어야 된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돈을 전략하면 품질이 개판이 된다. 이런 논리를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술적인 의미로 보면 뭐예요?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품질이 좋아지면서도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누차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 우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상세적인 트레이드오프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 그냥 그걸 우리가 간파해줘야 되는, 깨줘야 되는 역할이 또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마이클 포터 선생이 이제 경영학의 대가 같은 이런 마이클 선생이 Comparative Advantage라는 그 경쟁 우위라는 책을 선보이면서 경영 전략이 모두 그 밸류 체인, 가치 체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치 체인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기업 내에서 한 태스크에서 한 태스크로 넘어갈 때마다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그 부가가치의 썸을 결국은 고객이 사게 되고 그것을 받아먹고 사는 기업이 생명체가 기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준 거예요. 한 기업에서 이 말이 마이클 포터 선생이 그 두꺼운 책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했던 대상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뭐예요? 연결된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한 회사가 하나의 독립적 의미로만 이렇게 유지해서 살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 CEO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냐? 가치 체인이 의미가 없어졌다. 가치 체인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비용 절감을 해야 되고 집중화를 해야 되고 차별화를 해서 경쟁 우위에 서야 된다. 근데 그 가치 체인을 우리가 중점으로 보자. 이러한 한 기업 내에서 일어나는 가치 체인이라는 것은 이제 별반 소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경영학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데이터 거래 비용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데이터라는 게 중요하다고 CEO들이 느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거래 비용이 이제 보니까 무척 싸구나. 학습 곡선에서 또는 밸류 체인에서 그렇게 힘들었고 돈을 지불했던 그 거래 비용들이 무척 싸졌구나. 그러면 이게 틀림없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는 상하 좌우 마음대로 이 우측편의 그림인가 같죠. 마음대로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일어날 수도 있다. 오히려 회사 내에 있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회사 밖에 있는 거와 연결해가지고 사는 거가 더 좋은 세상이 됐구나. 이런 거를 이제 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CEO들은 믿고 있냐면 데이터는 우리 회사의 자산이고 전략이다. 이 말이 CEO가 그래서 부르짖은 거예요. 전략이 이제 거기서 기존 전략들은 막을 내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스베가스에 가면 대표적인 시스템, 통합 시스템.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는 그 수많은 호텔이 있지만 딱 두 그룹밖에 없어요. 하나는 시저스 팰리스 그룹에 속한 무수한 호텔이 있고 또 한편에는 하라스라는 그 그룹에 속한 무수히 많은 호텔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라스베가스 가서 보시면 호텔에서 호텔로 넘어갈 때 다 이렇게 뭐 브릿지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으로도 다 연결시키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게 두 그룹밖에 없는데요. 그 두 그룹마저도 통일시킨 게 무슨 시스템이냐면 바로 여기 보이는 노라 시스템이에요. 노라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갬블을 하든 뭐를 하든 여러분들을 계속 24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건 다 통합을 시키고 불량한 사람이 들어오면 아예 카지노에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러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거죠.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는 자기 하나의 호텔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연결돼서 하나의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는 거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산업혁명 좋아하지만 이 산업혁명도 1차, 2차, 3차, 4차 걸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산업혁명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한마디로 네트워크가 변화하고 있는 그 사실에 추구하면서 변화가 일어난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차, 또 3차, 그리고 4차 이게 변화하는 게 이 네트워크 구조가 자꾸 지금 변화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이 어디서 뚱딴지같이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변화하는 네트워크 또는 그 네트워크 상에서 흘러다니는 데이터 이것만 잘 관측하면 우리는 진짜 훌륭한 혁신적인 모양의 회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저와 이 가트너 컨퍼런스에 매년 가보는데 이 가트너가 하는 거를 잘 보면 이 IT가 변화하는 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한 거를 추려보니까 2014년에 뭐를 구가를 했냐면 저런 그림을 그리면서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가 핫 이슈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부르기가 귀찮으니까 RTE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를 부르면서 구가된 게 2014년인데 그때 이 RTE가 지금까지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 있잖아요. 이제 이게 쭉 변해서 처음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RTE로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작년 발표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continuous new 다시 말해서 always on transformation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번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 이런 거로 아마 축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변해 오면서 RT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가트너의 그 리서처들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2014년도에 RT라는 실시간 기업 경영이라는 걸 얘기했지만 그거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올해도 내년도 계속될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는 RT 2014년도에는 IoT 뭐 이런 걸 개념이 없었으니까 또는 센서에 대한 많은 뭐가 있고 트랜잭션 그 거래 비용이 너무 높았으니까 그걸 못했었는데 그걸 점점 하고 가는 길이다. 이렇게들 이제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도 2014년도에 가트너 그룹이 생각했던 이 그림, 다시 얘기해서 효율을 우리가 잘 관측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effectiveness인 그 효과성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 그리고 나가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 이러한 레벨을 이제 그 계층 구조에서 할 거가 일어날 것이다. 이 이야기는 2014년에서부터 지금까지 가트너가 가지고 있는 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사실 상위에 상당한 리더들이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술이 들어가면 중간 관리자서부터 변화를 시켜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자꾸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너무 기술을 보다가 보면 중이나 중하를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진짜 트랜스포메이션을 원하면 상부, 리더십을 우리가 깨르쳐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더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의사결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기술을 하나 내놨는데 그것을 아주 호의적으로 사준다든지
뭐 이러는 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모든 의사결정은 앞으로 어떻게 일어나냐 잘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빅데이터도 있고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해서도 일어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데이터, 빅데이터다 그러면 이 상층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모아가지고 분석하고 뭐 이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 저변에 보는 것처럼 디시전 사이언티스트들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은 CEO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봐라. 저 유명한 예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노벨상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까 아마 그래서 분석을 해봤겠죠. 그래서 보니까 초콜릿을 많이 먹는 나라일수록 노벨상을 많이 받은 거야. 아하, 알았다. 이 초콜릿을 많이 먹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 옆에 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럭셔리어스 고급 차를 많이 타는 나라일수록 노벨상을 많이 받더라는 거야. 그럼 뭐야 결론은? 럭셔리 고급 차 타고 초콜릿 먹으면 그 나라는 노벨상 받는 거야? 그건 아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빅데이터, 이걸 잘못 들으면 피상적으로 CEO들이 야 빅데이터 많아봐야 혼란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꼬집는 것 중에 하나는 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바로 표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 인과관계를 바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 분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재 CEO들한테 잘 접근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마치 그 사람들한테 고급차 타면 또 초콜릿 같이 씹어 먹고 다니면 노벨상 받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에서부터는 우리는 탈피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이런 10가지의 이 가트너가 발표를 하죠. 여러분들 뭐 누차의 이 그림은 봤을 테니까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에 이 디지털 속에 들어가 보면 디지털의 제일 가운데 있는 empowered 된 엣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엣지 컴퓨팅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상당히 부각시켜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마 그 앞에 말씀하신 두 분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80분이 넘도록 앉아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회사가 어떻게 변화하기를 원해서 이런 거를 경청을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그림과 같이 퍼즐을 중간 거로 맞추는 게 아니라 마지막 거로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만 하면 디지털 변신을 통해서 이 업무 개선 정도가 아니라 조직을 혁신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뉴 서비스를 어프로치 할 수 있는 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리고 또 여기서 상층에서 보이는 여러 분류마다 그 각 부문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좋은 툴들도 있고 좋은 솔루션들도 있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VMware를 축으로 해서 또 많은 마이크로소프트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그 다음에 엔비다도 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자, 하여튼간에 우리의 좋은 툴들을 잘만 활용을 하면 이 CEO가 궁금해한 거를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넓혀서 생각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연결된 사회 속에 살고 있잖아요. 연결된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회사의 모든 기능을 이제 한 지붕에 두기는 어려워졌다. 이걸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링크를 맺어가지고 이 모두를 아우르면서 살아야 될까? 이거 이제 고민 아니겠어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GIT도 가지고 있는 많은 툴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나름대로 많은 툴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과연 한 지붕에 마치 사이버적으로 있는 것처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몇 가지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하여튼에 이 데이터 이제 CEO들이 인식한 것처럼 데이터가 자산이자 전략이다. 이거를 CEO들이 감지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는 일을 쉽게 풀 수 있겠다. 제일 먼저
옵티마이제이션을 시켜줄 수 있다. 그 개념에서부터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벽을 없애고 아웃사이드 인으로 해가지고 플랫폼을 축으로 하면서 우리는 최적의 모양들을 그려줄 수 있겠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두 번째 축은 말이죠. 두 번째 축은 변신이죠.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본질적으로 이제 벽을 없앤 데이터 정도가 아니라 오픈 데이터로 그게 퍼블릭까지도 펼쳐가지고 오픈 데이터를 펼쳐가지고 인사이드 아웃하게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의 플랫폼이 아니라 플랫폼을 넘어서 이코시스템으로 나아간다. 이코시스템으로 나아간다는 건 이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CEO들은 어떤 CEO가 되고 싶어 하냐 하면 인클루시브 리더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CEO 만나면 항상 해야 될 이야기가 뭐냐면 인클루시브 리더가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그 새로 된 2014년에 그 취임하신 CEO가 이제 처음 그 내건 미션을 잠깐 제가 지나가면서 아까 보니까 글로브 전체, 지구 전체의 어떤 목적을 달성시켜야 된다. 뭐 이걸 상당히 강조하고 있던데 그게 뭐냐 하면 인클루시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포용적이랄까? 포용? 우리 지금 정부가 내건 국가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세요? 포용적 혁신 국가를 만드는 게 이 정부의 타겟이에요, 지금. 똑같아요. 인클루시브하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시시하게 작게 좁게 보지 말고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높고 넓게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우리 정부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 리더께서도 지금 그 인클루시브한 리더십의 비율을 미션으로 잡고 있는 거라고. 그런 회사들은 다 성공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우리가 얼핏 생각나는 거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는 어떤 회사예요? 전 세계에 호텔값 비싸서 못 구하는 사람들, 또 방이 노는 사람들 다 해피하게 만들어줄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사 잘 살기 위해서 이 시스템 집어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 그 회사도 못 살 거라고 잘못하면. 이제 폭을 넓게 인클루시브한 비율을 우리 스스로 가져야 여러분들 모시고 있는 CEO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우리가 보일 거라고 기대해야 돼요. 물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 시대에 살기 위해서는 한순간에 이렇게 뭐 되고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월급 사장이랄까? 프로페셔널 이 CEO들이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바뀌는 거, 또 공무원으로 보면 또 공조직의 장들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걸 어떻게 포함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가 우리의 지혜를 지금 필요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익히 잘 아는 얘기지만 플랫폼 관점을 우리가 자신도 늘 갖고 다니고 CEO한테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걸 하는 방법에는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는데 자관 중요한 거는 지금 있는 채널과 지금 있는 채널을 옵티마이즈해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하고 또 옆에 있는 채널하고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우리 개체만이 아니라 또 다른 개체들 이해관계 개체들을 어떻게 엮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까 또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유저 커스터머 이러한 진짜 마지막 고객한테하고도 같이 어떻게 뭉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플랫폼의 개념을 계속 생각해내면 여러분들이 인클루시브한 마인드셋도 물론 생기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가 생태계라는 그 관점도 상당히 갖고 있어야 되고 또 CEO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 CEO 입장에서 보면 이 이코시스템도 상당히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CEO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블록체인 들어왔는데 그 블록체인 뭐 하나 잘 들어봤더니 야, 그 중앙에 무슨 빅브라더가 없는 거를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얘기해요. 근데 왜 우리 회사는 왜 무슨 플랫폼 만들려고 그러고
이코시스템 만들려고 그래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야, 에어비앤비가 왜 블록체인 모양은 아니지 않아? 에어비앤비라는 걸 자기가 다 이렇게 돈 벌었으면 다 그걸 논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전 인류 사람들한테? 근데 왜 자기가 움켜쥐고 빅브라더로 뭐 하려고 그래? 이러한 비아냥거리는 이러한 CEO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종종 들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리더가 없는 마지막 골인 은하계의 골은 노 리더의 새로운 생태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하는 거죠. 그건 전제로 하지만 그걸 밟고 지나가는 단계에 에어비앤비와 우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건 혁신에 대해서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 CEO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뭐 disruptive innovation, 야 파괴적 혁신, 야 그런 거는 다 지나가는 말 아니야?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이제 잘 보면 이게 always on transformation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어떤 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야 그거 한 물만 좀 시간만 참으면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고 계속 우리한테 새로운 거를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빅데이터나 뭐 등등에서의 통찰이 필요한 거죠. 이 통찰은 그냥 빅데이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사이언스나 이런 등등에서 우리가 끌어내고 또 그 오래된 CEO들이 가지고 있는 브레인에서의 그 가설들을 끄집어내서 입증시켜주는 그러한 통찰을 우리가 통찰력을 길러주는 그런 거에 이바지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들 고마워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생각은 우리는 아직까지도 뭐 싱귤라리티 뭐 얘기는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산술급수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은 정말로 기하급수적인 세상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고. 우리 스스로가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곁에 있는 난 IT 사람들이나 CEO는 더더욱 안 믿겠죠. 중요한 거는 기하급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잘 나가는 그 회사들 보면 에어비앤비 우버라 그러면 그것들 보면 가치가 말이죠. 막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잖아요. 처음에는 상당히 더뎌요. 그렇지만 3, 4년 지나면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기하급수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써 있는 4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째 하나는 물론 그 스태프들은 아웃소싱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때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근데 아웃소싱이라는 그 텀 때문에도 기하급수라는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왜? 자체가 내에서 자기가 모든 걸 갖고 있는 한 그건 산술급수적인 성장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웃소싱만 잘하면 그것이 사람이건 또는 데이터건 네트워크이건 이 모든 것만 잘하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기하급수적인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도 써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는 에셋을 갖는 거, 자산을 갖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집 안 산다 그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죠. 그러면 뭐냐?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래를 미래를 바라다 볼 수 있냐면 오히려 이제는 미래를 소유하는 입장에서 자산 소유가 아니라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자꾸 경주를 할 때 우리는 기하급수적인 세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짧게 관점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그래도 상당히 아직까지도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중에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그레이 라이노인데 이 책에서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베스트셀러로 요즘 잘 팔리고 있는 모양인데 그 책을 읽어보면 저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저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non-IT 사람들은 야 이번엔 좀 다를 거야. 또는 야 예산 없다. 또는 야 그 위험하다는 얘기 이제 좀 그만해.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우리가 미래에 놓고 하는 거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냐?
지금까지 너무 테크니션 기술적인 입장에서 기술 혁신을 하자 이렇게 지금 우리 CEO나 경영진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술 혁신이 아니라 가치 혁신이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된다. 가치 혁신이라는 거. 가치 혁신이라는 건 어떤 때 일어나냐.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주어진 조건을 뭐 생각하지 말고 경쟁자를 이기지 말고, 경쟁자를 이기지 말라는 말은 우리한테 뭐로 들려야 되냐는 말이죠. 넘버 원이 아니라 유니크 원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유니크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수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4번이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들 가치 혁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CEO하고 대화 중에서 꼭 전달을 해야 될 말은 이 말인 것 같아요. 저비용과 차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가치 혁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 설득을 하려고 할 때 가치 혁신, 기술 혁신이 아니라 가치 혁신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면 자기 맡은 바에서 어떻게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딴 기존 도입하지 않은 데보다 더 차별화시킬 수 있냐. 이 이야기만 한다 그러면, 그걸 동시에 일어나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CEO가 왜 여러분들한테 호의적인 반응을 안 보일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다가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는 데이터 시대라는 게 이렇게 우리한테 뭐 처음 초입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데이터 시대가 다 됐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빅데이터 시대 오케이 다 끝났다. 그러면 그 사회는 어떻게 돼 있냐? 한마디로 저기 써 있는 것처럼 evidence-based society로 변해있을 거야. 모든 게 증거에 의각해서 돌아가는 사회로 바뀌어진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그거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인클루시브한, 좀 더 딴 사람들이 보지 못한 높고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있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 디지털 스토리죠. 그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되지 않냐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경영진이나 CEO 만나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포용적인 의미로 넓고 넓은 높은 관점에서 본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높이 칭찬받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밑에 있는 건 또 뭐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밑에 있는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는 새로운 모델, 새로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했어요? 책상에서 관계된 사람들이 기한을 해서 그 사업 모델을 하고 싶으면 그 사업 모델을 이렇게 실제 이루어지게 할 프로세스를 찾았고, 그 업무 지원 프로세스를 통해서 일이 다 완수가 되면 그 완성된 모듈을 가지고 고객을 만나러 간 거죠. 그때 모멘트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뭐를 하냐? 새로운 사업을 한다 그럴 때 그냥 책상에서 시작한 모델, 프로세스, 모멘트 이런 순서로 하면 안 되고, 진정하게 디지털 시대의 신규 사업을 여러분들이 창출하고 싶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역방향으로 처음 고객과 유저들에 대한 접점 모멘트에서부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분석하고 컬렉션할 수 있느냐 하는 프로세스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한 신규 사업 모델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보면 틀림없이 이게 역방향으로 데이터 시대에는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 시대라고 말만 하면서 저거를 순방향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마 상당히 여러분들 위치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이 기술적인 관점보다도 여러분 데이터 시대 뭐 등등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기술을 과연 경영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힌트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